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들의 생활은 그리 풍족하지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큰 병이나 작은 병에 걸려도 큰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의 의사를 찾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런 시골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원은 바로 그런 마을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의원은 집 마당에서 하루 동안 말린 약초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이 보니 아랫마을에 사는 서익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익은은 매우 당황한 듯했고 이 의원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의원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이미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이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의원님을 찾아왔어요. 빨리 와서 봐주세요. 이 의원은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명이 달린 큰일이었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 일단 돌아가라. 이 의원이 이렇게 말했고, 네, 의원님, 제가 먼저 돌아가 있을 테니 제발 빨리 와주세요. 서익은은 말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의원은 집으로 돌아가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나서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의 의사는 지금 병원 의사들과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병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작은 강을 지나야 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바구니를 들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왜 이 여자가 혼자 여기 앉아 울고 있을까? 아마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의원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여기 앉아 울고 있나요? 여자는 이 의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부탁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가야 하는데 제가 몸이 약해 이 강을 건너는 건 무리예요. 혹시 저를 업어다 주실 수 있나요? 아, 이 여자는 물을 무서워하는구나. 게다가 얼굴색도 안 좋아 보여 아마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강물은 돌다리를 모두 잠기게 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나도 마침 건너편 마을에 가야 하니 당신을 업어다 줄게요. 이 의원은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말없이 신발을 벗고 여자를 업었습니다. 여자를 업고 나니 여자의 몸이 가볍고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어서 강물이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이 의원은 여자를 업고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을 계속 걸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곧 건너편에 도착할 겁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했고 다행히 강이 넓지 않아서 약 2분 정도 걸어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이 의원은 여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여자는 이 의원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색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아가씨, 별 말씀을요. 이 정도는 큰일도 아닙니다. 이 의원은 여자가 너무 예의를 차리니 오히려 어색해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왜 저녁에 산으로 가는 걸까? 이 의원이 고민하던 중 발밑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들고 있던 바구니였습니다. 이 아가씨가 물건을 잊어버리고 가셨네. 이 의원은 바구니를 들고 여자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한 애, 분명히 몸이 약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지?
이 의원은 산길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이상한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바구니를 들고 가자. 나중에 그녀를 만나면 돌려주면 되지.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원은 서희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서희근은 문 앞에서 이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대문을 들어서며 바구니를 마당에 있는 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리 봐주세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아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서희근이 재촉했고 서희근의 부모도 이 의원이 오자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출산은 산파가 담당하는 일이라 남자를 불러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니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이 방에 들어가자 서희근의 아내가 힘들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땀을 흘리며 산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의 머리가 안 나와요. 산모는 이미 지쳐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의원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짖는 거지? 문 밖으로 나가보니 큰 개가 방금 전에 돌판 위에 올려놓은 바구니를 노려보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서희근이 어떻게 말려도 개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돌판 쪽으로 다가가 바구니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구니 안에는 죽은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아 막 태어나려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의원은 서둘러 바구니를 들고 돌판에서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나왔다고요. 남자아이이고 산모도 무사해요. 아, 정말 다행이야. 서희근은 매우 기뻐했고 이 의원은 속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업어다 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고 난산으로 인해 죽은 산모의 영혼이었습니다. 민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아이는 다시 태어나야 했고 어머니도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그녀를 강을 건너게 해주자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서희근의 집에 태어날 것을 알고 아이를 이 의원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 의원은 그 아이를 돌판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돌은 귀신을 눌러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한쪽의 일은 끝났지만 아이의 시신도 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의원은 바구니를 들고 밤새 마을의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당은 자식신을 모시고 있어서 불행하게 죽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무당은 이 의원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야? 이 의원은 강가에서 여자를 만난 일을 모두 무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당은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환생했어. 이 시신은 내가 묻어줄게.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저승으로 가야 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저승 문 앞을 지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향불을 몇 개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반평생을 시골 의원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어떤 것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박세영이라는 풍수 선생이 있었는데 그는 음택을 정하는 데 가장 뛰어났다. 음택이란 풍수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죽은 사람을 묻을 묘지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영, 그가 지시한 대로 장례를 치른 노인들의 후손들은 복을 많이 받고 해마다 좋은 운이 따랐지만 이상하게도 박세영은 매번 음택을 정해준 대가로
약간의 수고비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한 덕을 쌓은 대인이라고 불렀다.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남의 보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아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다. 하루 세끼 무와 배추로 연명하던 박세영에게는 박정이라는 16살 된 아들이 있었다. 평소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풍수를 배웠지만 박정은 타고난 겁이 많아 무덤과 관련된 일을 꺼렸다. 박정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종종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매번 그렇게 적은 돈만 받으세요? 조금 더 받으면 우리 집 살림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박세영은 대답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평생 선한 덕을 쌓고 돈을 탐내지 않는 것은 모두 후손들을 위해 복을 쌓기 위함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물어보면 박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기를 누설하면 법술이 안 통한다고만 했다. 그리고 박정에게 반드시 겁을 먹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박세영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해 갑자기 병석에 누웠다. 가족들이 온갖 약을 구해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정은 효자라 아버지 곁에서 한 달 넘게 간호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선을 행하셨는데 왜 장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박세영은 대답했다. 아들아, 이건 천도가 불공평한 게 아니다. 내가 선한 덕과 생명을 법술로 바꿔 제물로 만들었단다. 그것을 너와 후손들에게 남겨 대부대기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구천에서 눈을 감아도 편안할 것이다. 아들 박정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버지, 저는 재물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박세영은 말했다. 너의 마음이 이렇다면 나는 이미 만족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 법술은 되돌릴 수 없단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재물을 너가 얻으려면 3가지 시련을 겪어야 한다. 아들 박정이 물었다. 아버지, 무슨 시련이에요? 박세영은 대답했다. 너는 타고난 겁이 많아 이 재물을 얻지 못할까 걱정이다. 반드시 용기를 내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내가 죽은 후 너는 반드시 쇠몽둥이를 들고 내 무덤 옆에서 사흘을 지켜야 한다. 박정이 물었다. 아버지, 100일을 지켜도 좋지만 왜 쇠몽둥이를 들어야 하나요? 박세영은 말했다. 반드시 용기를 내어 3사람을 죽여야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박정은 놀라 말했다. 아버지, 사람을 죽이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박세영은 말했다. 천기를 너무 많이 누설할 수 없다.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시련이다. 반드시 용기를 내야 부귀를 누릴 수 있다, 아들아. 기억해라, 이 3사람은 모두 장군 차림을 하고 있을 테니 반드시 모두 죽여야 한다. 이 말을 마치고 박세영은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박정과 가족들은 박세영을 그가 생전에 미리 정해둔 묘지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무덤 앞에서 사흘을 지키며 쇠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박세영이 죽은 후에도 박정의 겁은 여전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런 황량한 곳에 무슨 장군이 있겠어요? 또 진짜로 장군이 나타난다면 제가 쇠몽둥이로 그들을 때려잡다니 제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첫째 날 오후 박정이 무덤 옆에 앉아있던 중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보니 금갑을 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금갑에 큰 칼을 들고 있었고 키가 크고 위풍당당했다. 박정은 잔뜩 겁먹고 있었고 땀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이 장군은 키가 크고 칼도 몇 미터나 되는 것 같아요. 저를 한 번에 반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쇠몽둥이로 그를 때려잡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금갑 장군은 무덤 앞에 말을 세우고 박정 가까이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박정은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덤 뒤에 숨어 머리를 내밀지도 못했다. 금갑 장군은 말을 돌려 떠났고
박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가 지나 둘째 날 오후 박정이 무덤 앞에서 떨고 있던 중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은 쇠몽둥이를 꽉 쥐고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이번에는 은갑을 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긴 창을 들고 있었고 키는 금갑 장군보다는 작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보다는 컸다. 박정은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에도 장군이 왔어요. 금갑 장군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저 긴 창으로 저를 찌를 겁니다. 박정은 여전히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덤 뒤에 숨어 있었다. 은갑 장군은 무덤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말을 돌려 떠났고 박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휴, 다행히 떠났어요. 내일이 마지막 장군인데 이번에도 못 잡으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부기를 놓칠 거예요. 그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결심했다. 내일은 반드시 마지막 장군을 잡아야 해. 또 다음 날이 되어 셋째 날 오후 역시나 또 한 명의 장군이 말을 타고 왔다. 이번에는 흑갑을 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큰 칼을 들고 있었지만 앞에 두 장군보다는 훨씬 작고 평범한 사람과 비슷한 키였다. 박정은 생각했다. 오늘 이 장군은 좀 상대할 만하겠어.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해. 흑갑 장군이 무덤 앞에 서자 박정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다. 쇠몽둥이를 들고 장군의 머리를 내리쳤다. 장군은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맞았다. 박정의 팔은 마치 쇠를 때린 듯 아팠다. 장군의 말이 놀라 달아나면서 장군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다. 박정은 놀라 말했다. 이 장군은 왜 이리 약한 거야? 내가 한 방에 잡았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았다. 흑갑 장군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박정희 손으로 만져보니 놀라 말했다. 이건 쇠로 만든 거잖아. 그는 깨달았다. 아, 내가 금과 은을 놓쳤구나. 하루 전에 지나간 금갑 장군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내가 한 방만 때렸어도 금을 얻을 수 있었어. 그 금을 놓쳤지만 이틀 전에 온 은갑 장군은 순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내가 한 방만 때렸어도 은을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난 겁이 나서 나가지 못했고 금과 은을 놓쳤어. 마지막에 이 흑갑 장군을 잡았지만 얻은 것은 쇳덩어리뿐이야. 이게 얼마나 팔릴까? 이렇게 아버지 박세영이 평생 선을 행하며 쌓은 재물을 아들의 겁 때문에 놓치게 되었고 후손들도 대부대기를 누리지 못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을 이기지 못한다. 이 속담은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거나 계산한다고 해도 자연의 법칙이나 운명 또는 신의 의지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딱 많은 늙은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이 늙은이는 거의 70세가 다 되었는데도 매일 여자들의 꽁무니만 쫓았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 매일 꽃을 찾아다니며 특히 젊은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의 집에는 이미 7, 8명의 첩들이 있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항상 처녀와 젊은 아내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몰래 엿보는 일도 자주 저질렀다. 한편 마을의 양대왕이라는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지만 수양이라는 예쁜 아내를 얻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양대왕은 친구의 소개로 마을의 몇몇 상인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 후로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늙은 지주는 할 일이 없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귀신을 본 듯이 처녀와 젊은 아내들이 모두 도망쳤다. 그러나 늙은 지주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늘의 목표는 아름다운 수양이었다. 그때 수양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미 늙은 지주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늙은 지주는 수양의 뒤로 다가가며 그녀의 하얀 목과 팔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가씨, 내가 빨래하는 그 빨간 속옷 정말 예쁘구나. 아쉽게도 아무도 감상하지 못하니 내가 함께 감상해주면 어떻겠느냐?
수양은 빨래를 하다가 늙은 지주의 말에 깜짝 놀라 빨래하던 빨간 속옷을 물에 떨어뜨렸다. 그때 늙은 지주는 점점 다가왔다. 아가씨, 겁먹지 말거라. 나를 따라오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제공해 주겠다. 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는 말하면서 수양에게 손을 대려고 했고 수양은 겁에 질려 말했다. 다가오지 마세요. 더 다가오면 소리칠 거예요. 늙은 지주는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왜냐고? 여긴 내 세상이니까. 그 말을 마치자 그는 수양을 붙잡았다. 수양은 강한 여자였고 비록 늙은 지주에게 붙잡혀 벗어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발버둥쳤다. 이 늙은이 나를 놓아줘. 죽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수양이 발버둥치던 중 옷이 찢어져 속옷이 드러났고 수양은 급히 가슴을 가렸다. 그러나 늙은 지주는 수양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때 수양은 기회를 잡아 늙은 지주의 손을 물었다. 늙은 지주는 아파하며 손을 놓았고 수양은 그 틈을 타 늙은 지주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며 말했다. 죽어라, 이 늙은이. 그 발차기는 너무 강력해서 늙은 지주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는 사타구니를 잡고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수양은 그 틈을 타 강가에 옷을 들고 마을로 도망쳤다. 늙은 지주는 아픈 부위를 잡으며 이를 갈며 말했다. 이 계집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대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늙은 지주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어느 날 수양의 집 문이 갑자기 열렸다. 늙은 지주의 아내가 양손은 허리에 올리고 마당에 서 있었고 뒤에는 몇 명의 악녀들이 서 있었다. 이들은 늙은 지주 아내의 신복들이었고 평소에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능했다. 그들은 마당에 서서 소리쳤다. 이 계집년, 나와. 안 나오면 들어가서 끌어낼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들은 수양은 당연히 참지 못하고 나가서 설명하려 했지만 혼자서는 말로 할 수 없었다. 그 악녀들은 하나씩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을 죽여놓고 다른 남자를 꼬시려고 하다니.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수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주머니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악녀들은 수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욕을 퍼부었다. 그들은 수양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때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들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늙은 지주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며 대문 밖을 바라보며 허리를 잡고 소리쳤다. 방금 누가 말했냐? 용기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녀가 이렇게 소리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고 그녀를 비난했다. 늙은 지주의 아내는 바보가 아니었고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널 용서해 주겠다. 내일 다시 너와 결판을 내자. 그 말을 마치고는 그 악녀들을 데리고 나갔다.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다. 다들 꺼져. 누구든 이 계집년을 도우려고 하면 내년에 우리 집 땅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굶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그 말을 마치고는 그 악녀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고 수양은 혼자 땅에 앉아 울었다. 울면 울수록 더 슬퍼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수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수양이 마당의 나무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죽을 때 입고 있던 빨간 옷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했고 그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잠든 듯 보였다. 수양은 가족이나 자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돈을 내어 그녀를 묻어주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일 후 늙은 지주와 그의 잔인한 아내는 미쳐버렸고 집안의 첩들은 금은 보화를 챙겨 모두 떠났다. 집안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늙은 지주와 그의 아내는 귀신에 의해 미쳐버린 것이었다. 늙은 지주의 첩들이 떠나자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떠났다. 후에 늙은 지주의 하녀 중 한 명이 말했다. 지주와 지주의 아내가 미쳐버린 그날 밤 나는 그들이 환각약을 피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죽은 수양이었다. 나는 그걸 보고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지주와 지주의 아내는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다.
지주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결국 늙은 지주와 그의 아내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양의 원혼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 이후 수양의 영혼은 천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좋은 집안에 환생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옛날,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손미향은 용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곱고 풍만했습니다. 비록 시골 부인으로 글자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적들이 기승을 부렸고 손미향 마을도 곧 도적들이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도적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욕보였습니다. 못생긴 여자들은 욕보인 후 버려두고 약간이라도 예쁜 여자들은 모두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손미향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손미향은 이런 일이 천재지변이라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함께 통곡하며 줄과 가위를 준비하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손미향과 남편은 서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이제 생사이별의 시간이 왔으니 정말 당신을 떠나보내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손미향은 지금 와서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잡혀간다면 절대 치욕적으로 살지도 쉽게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모든 힘과 평생의 지혜를 다해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죽음으로 해결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살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도망쳐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도적들이 왔을 때 당신은 빨리 도망치세요. 절대 나를 걱정하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잠시 후 손미향은 눈물을 닦고 침대 머리맡에서 헝겊 몇 조각을 소매에 숨기고 또 은화 몇 개를 꺼내 남편에게 약방에 가서 파두를 사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파두란 독성이 강한 한약재로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극소량을 사용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많이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독성 약재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런 때에 파두를 사서 뭐에 쓰려고요? 손미향은 묻지 마세요. 쓸 데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손미향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 믿지 않았고 그녀 집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미향이 헝겊을 가지고 남편에게 파두를 사오게 한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파두를 사온 후 손미향은 그것을 잘게 부수어 살점을 5단에 숨기고 남편에게 먼저 피신하게 한 뒤 자신은 집에서 정성껏 머리를 빗고 단장하며 도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적들이 도착했고 손미향과 같은 미인을 발견하고는 모두 달려들어 이리저리 끌어당겼습니다. 이때 건장한 도적 우두머리가 걸어오니 다른 도적들은 우두머리 눈치를 보며 모두 피했습니다. 손미향은 그를 보고 그가 지도자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대인 저를 시녀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다소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여자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그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여자를 욕보였지만 당신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은 없었소. 당신이 나를 따르겠다면 나는 당신과 부부가 되겠소. 당신을 어찌 시녀로 삼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 그들이 당신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어쩌겠소. 손미향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오물을 바르면 됩니다. 그들이 제 추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도적 우두머리는 크게 기뻐하며 손미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정을 보이다니. 우리가 나중에 부부가 되면 당신은 분명 훌륭한 아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반나절을 분주히 보낸 후 손미향은 도적 우두머리의 보호 아래
다른 도적 지도자들의 검열을 무사히 피했고 빈 방에 따로 갇혔습니다. 잠시 후 도적 우두머리는 몇 명의 여자들을 데려왔는데 모두 손미향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적 우두머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당신의 시녀로 보내는 거요. 저녁에 여자들은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도적 우두머리와 손미향이 저녁 식사를 하고 손발을 씻는 것을 도왔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손미향도 매우 협조적으로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이를 보고 무척 기뻐하여 서둘러 올라갔지만 헝겊 조각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요? 그가 물었습니다. 손미향은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침 생리가 왔어요. 도적 우두머리는 믿지 않고 헝겊을 내려보니 정말로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손미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생리 중에 정을 나누면 반드시 병이 들게 됩니다. 당신이 나와 오래 부부로 지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당신을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와 자식을 낳고 싶다면 며칠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더구나 여기 대체할 여자들도 있으니 굳이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럼 먼저 그들에게 가보겠소. 손미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인하고 풍류가 있어 마음에 들어요. 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몸이 따르지 않네요. 당신이 먼저 그들과 즐긴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면 우리가 살을 맞대고 눕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도적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손미향의 유혹적인 말에 오히려 더 정이 깊어졌습니다. 손미향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미향이 정말 생리 중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은 손미향이 꾸민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헝겊은 원래 생리되었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손미향은 첫날 밤만 넘기면 이후의 일은 더 쉬워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 우두머리는 다른 여자들에게 가서 즐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미향과 잘 수 없는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손미향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정조를 지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여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미리 준비한 줄과 가위는 이미 잊어버렸으며 심지어 누가 그와 함께 할지 다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손미향은 방 안에서 계속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도적 우두머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숨을 고른 후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돈과 보물은 어디에 숨겼나? 여자들 중 일부는 있다고 말하고 일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미향은 이를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도적 우두머리는 침대에 올라와 손미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능력이 나와 비교하면 어떤가? 손미향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는 능력도 부족하고 외모와 성격도 당신만 못해요. 제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당신의 위험한 생활이 걱정돼요. 매일 당신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당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서든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걸고 칼날 위에서 살아야 하나요? 도적 우두머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세상에서 돈을 벌기가 어렵소. 이렇게 해서 금은을 좀 모아 나중에 미천으로 삼고 그런 다음 이런 일은 그만두려고요. 손미향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요? 도적 우두머리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대략 2,000냥 정도요. 조금 더 모아 5,000냥이 되면 당신과 함께 가서 평안하게 부자로 살 거요. 손미향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개가천선할 의향이 있다면 5,000냥은커녕 10,000냥이라도 제가 당신을 도와 마련해드리겠어요. 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뜻밖의 수확에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10,000냥이라고요? 어디에 있소? 손미향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말하기 불편해요.
내일 밤에 다시 의논해요. 도적 우두머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하룻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밤 도적 우두머리는 돈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른 여자들을 보내고 손미양과 단둘이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오르자마자 그는 손미양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그 만냥은 어디 있소? 손미양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마음이 급해요. 지금은 나와 부부가 되겠다고 하지만 돈만 손에 넣으면 다른 여자를 찾아가지 않을까 걱정돼요. 정말 나와 오래오래 부부로 살고 싶다면 먼저 맹세를 하세요. 그러면 말해드릴게요. 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손미양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여기서 죽게 되리라. 손미양은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실은 말이죠. 제 시아버지는 유명한 부자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모두 제 남편에게 물려주었어요. 남편은 혼란한 시대를 만나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했고 조상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약 10,000냥 정도 되는 재산을 모두 지하 창고에 숨겼어요.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재산을 꺼내면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거예요. 도적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 않았을까? 손미양은 대답했습니다. 그 지하 창고는 저와 남편만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직접 남편이 죽는 것을 봤으니 이제는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 됐어요. 게다가 그곳은 외진 곳이라 일반인들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혼자 가기는 어려워요. 가다가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워요. 당신이 저를 당신 친척 집에 맡겨두고 제가 그 지하 창고의 위치를 알려드리면 당신이 직접 가보세요. 도적 우두머리는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유랑 도적들이 어디에 친척이 있겠소. 게다가 그곳은 너무 생소해서 내가 어디서 찾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겠소. 손미양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장을 해야 해요. 거지 부부로 가장하고 길을 가며 구걸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도적 우두머리는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거지로 변장하려면 지금 내 재산은 모두 가져갈 수 없소. 어디에 두어야 할까? 손미양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쉬워요. 우리가 물건들을 한 마대에 넣어 묻고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든 후 당신과 제가 함께 깊은 물에 던져요. 장소만 기억하면 돼요. 그 만냥을 찾은 후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꺼내서 가져가면 돼요. 도적 우두머리는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고 아름답다고도 하고 똑똑하다고도 하고 정이 많다고도 칭찬했습니다. 내가 전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기에 당신 같은 현명한 아내를 만나게 됐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잤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길에서 한 거지 부부를 만났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그들의 옷을 벗기고 손미양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복장이요. 도적 우두머리는 손미양에게 물었습니다. 생리가 끝났소? 손미양은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손미양은 침대에 누워 갑자기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걱정되어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손미양은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갑자기 독종이 생겼어요. 기와처럼 딱딱하고 온몸이 오한과 열이 번갈아 나요. 도적 우두머리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어디에 생겼소? 손미양은 치마 아래를 가리켰고 도적 우두머리는 손미양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손미양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것도 손미양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독성이 강한 한약재 파두를 꺼내 기름을 짜서 아래쪽 피부에 발랐습니다. 이 물질은 매우 강력해서 연약한 피부에 닿기만 해도 즉시 부어오릅니다. 손미양은 전에 누군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적 우두머리는 손미양과 함께 자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흘밤을 필사적으로 참았는데 오늘 밤 당신과 동침하길 기대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겨 실망이 크오. 손미양은 화해의 표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참지 못하고 손미양을 한번 만졌다가 자신도 부어올라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밤중까지 자다가 도적 우두머리가 손미양을 깨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우리 일을 처리할 시간이요. 그래서 손미양과 함께 낮에 싸둔 짐을 가지고 가서 긴 다리 아래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옆 위치를 기억하고 강둑의 나무들도 확인했습니다. 돌아와서 두 사람은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몇 냥의 은화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걸어서 도적 무리로부터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작은 가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미양은 도적 우두머리가 주의하지 않는 사이에 으깬 파도 하나를 밥에 섞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그것을 먹고 1시간도 안 되어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2, 3리를 걷지 못하고 10번 이상 설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적 우두머리는 계속해서 설사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식사 때 손미양은 또 도적 우두머리의 음식에 파두 반 알을 더 넣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본래 강건했던 남자는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약해졌으며 더 이상 어떤 풍류를 즐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인데 그녀는 앞에 두 밤은 생리 때문에 뒤에 두 밤은 종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나는 병이 들었으니 정말 그녀에게 미안하다. 그녀를 만족시키고 싶지만 정말 힘이 따르지 않는다. 도적 우두머리는 매우 미안해했지만 사실 손미양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병든 이후 손미양은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도적 우두머리가 미처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해 이불을 더럽혔는데도 손미양은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적 우두머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부부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 부부관계는 없었소.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렸는데도 당신은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를 돌봐주니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손미양은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그를 달래주었습니다. 나흘 후 그들은 손미양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도착했고 집에서 2, 3리 떨어진 오래된 사당에 머물렀습니다. 식사 때 손미양은 또 도적 우두머리의 음식에 파도 하나를 더 넣었고 도적 우두머리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설사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위험한 상태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가서 약을 사와 주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소. 손미양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약을 사러 가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손미양은 약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연 남편은 마침 손미양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손미양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쳐 올 수 있었소? 손미양은 도적 우두머리를 속이고 빠져나온 일을 대략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도적 우두머리를 속여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근처에 있다면 나와 같이 가서 그를 죽입시다. 손미양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는 아직 제게 쓸모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빨리 긴 다리 및 깊은 물 속에 있는 꾸러미를 가져오세요. 그 안에 2,000냥이 넘는 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항상 깊이 믿었기 때문에 서둘러 말을 타고 은을 가지러 갔습니다. 한편 손미양은 약방에 가서 설사를 멈추는 약을 한 첩 사서 사당으로 가져왔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3, 4일은 더 걸릴 것 같았고 그 후에야 보물을 팔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미양은 말했습니다. 보물을 파려면 도구가 필요하니 제가 가서 삽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삽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다리 밑에서 꾸러미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제 계획대로 해야 해요.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계획의 말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앉아 더 이상 사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손미양의 남편은 복수심에 불타 쇠사슬을 가지고 2명의 하인을 데리고 사당으로 가서 도적 우두머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세 사람이 사당에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적놈, 죽을 준비나 해라. 도적 우두머리는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지만 설사로 인해 약해져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손미양의 남편이 그를 묶고 끌고 당기며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큰 종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와서 도적을 죽입시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은 도적 우두머리를 묶어 높이 매달고 가죽 채찍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끌고 가 욕보였지? 도적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당신 집 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온 손미양이 바로 내 아내요. 도적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직접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소? 그녀가 계속 나를 속인 것 같소. 하지만 사실 나는 그녀를 욕보이지 않았소. 우리는 함께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는 깨끗했소. 당신은 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개 같은 도적놈, 당신은 그녀와 열흘 넘게 함께 잤으면서도 깨끗하다고 말하다니 누가 당신 말을 믿겠소? 당신은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요. 말을 마친 후 채찍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채찍을 몇 번 맞고 소리쳤습니다. 이 일에는 이유가 있소.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소. 사람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때려도 늦지 않소. 남편은 채찍을 내려놓고 도적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미양이 아름다워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그녀를 매우 아꼈소. 첫날 밤 그녀와 잘 때 그녀는 허리 밑에 헝겊을 끼고 생리 중이라고 했소. 그날 밤 나는 다른 부인들과 잤고 절대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소. 둘째 날 밤도 또 한 밤을 참았소. 셋째 날 밤 그녀와 함께 자려고 했지만 그녀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생겨 또 건드릴 수 없었소. 넷째 날 밤 종기가 났자 내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소. 하루에 수십 번씩 설사를 해서 걷거나 말할 기력도 없었소. 그러니 어디 그런 일을 할 힘이 있었겠소. 솔직히 말해서 함께 떠난 이후로 비록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베개를 베었지만 정말로 어떤 비정상적인 일도 없었소. 믿지 않으면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소. 사람들 중 몇 명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 거였군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당초에 손미양이 침대 머리맡에서 헝겊을 가져가고 당신에게 파도를 사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보아하니 당신 아내는 정말로 욕을 당하지 않았네요. 이때 아내가 납치된 남자들도 도적 우두머리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납치된 여자들 중에 순결을 지킨 사람이 있소. 도적 우두머리는 말했습니다. 손미양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소. 줄을 가져오고 가위를 가져오겠다던 그 여자들도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고 모두 나와 동침했어. 묻던 사람은 아내가 이미 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화를 낼 수 없어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채찍을 들고 그를 때리려 했지만 도적 우두머리가 또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제게 2,000냥이 넘는 은이 있으니 가져가시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은 어디 있소? 도적 우두머리는 그날 은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탐욕을 보였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강탈해 온 것이니 저는 그런 불의한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명예를 위해 복수하려 합니다. 사람들도 이 도적 우두머리를 증오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반드시 명예를 위해 복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손을 댈 새도 없이 사람들이 주먹과 몽둥이로 금방 도적 우두머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도적 우두머리의 2000냥 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강변으로 가서 찾아봤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미향은 도적 우두머리를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계략이 가장 교묘했습니다. 손미향은 길에서 도적 우두머리를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그녀는 일부러 도적 우두머리를 남편에게 처리하게 하고 더 나아가 도적 우두머리의 입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만약 도적 우두머리가 길에서 죽고 손미향이 혼자 돌아왔다면 그녀가 도적 우두머리에게 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남편도 그녀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2간지 동물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12간지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신은 인간 세상을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12간지를 시간 기록 방식 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12동물을 12지로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천지는 여러 동물들에게 공지를 보내 하늘로 모여 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고양이와 쥐는 지금처럼 서로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회의 소식을 접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이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평소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회의 당일 늦잠을 잘까봐 걱정이 되어 회의 전날 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쥐형, 나는 평소 늦잠을 자는 걸 좋아하잖아. 내일 회의에 갈 때 나를 좀 깨워줄 수 있겠어? 늦잠 자서 못 갈까봐 걱정이야. 쥐는 가슴을 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어. 내일 내가 널 깨워줄게. 안심하고 푹 자.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쥐는 일어나자마자 고양이를 깨우지 않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양이 집 앞을 지나갈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아직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 물속에 살던 용도 12간지 회의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은 지금처럼 머리에 뿔이 없었고 머리는 아무것도 없이 매끈했습니다. 용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꽤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12지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뿔이 없었습니다. 용은 생각을 하다가 닭에게 뿔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닭은 뿔이 있었습니다. 용은 닭을 불러 말했습니다. 닭형, 나 12간지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닭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용은 닭에게 뿔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닭은 사과하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도 12간지 회의에 참석해야 하거든. 용이 설득했습니다. 닭형, 형은 머리가 너무 작아서 큰 뿔을 달면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나한테 빌려줘. 그럼 형도 더 예뻐지고 나도 더 위풍당당해질 거야. 이렇게 서로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야? 닭은 망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개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닭형, 그냥 뿔을 용형에게 빌려줘. 용형 말이 일리가 있어. 내가 보증을 서줄게. 닭은 이 말을 믿고 용에게 뿔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용은 반드시 뿔을 닭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개에게 보증을 요구했고 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12간지 회의가 하늘에서 열렸고 각 동물 대표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아직도 집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 12간지 회의장에서 천지는 먼저 12간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후 천지는 여러 가지 조사와 조정, 회의를 통해 12동물을 12간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 말, 양, 개, 원숭이, 돼지, 닭, 토끼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12간지가 결정된 후 가장 치열한 논쟁은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가 첫 번째가 될지에 대해 12동물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천지가 중재에 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 소가 가장 크니 소가 첫 번째를 하도록 해라.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고 호랑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은 동물인 쥐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쥐는 말했습니다. 천지님, 내가 소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 와, 큰 쥐다 라고 말하지만 소를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소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12동물을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실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쥐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소가 거리를 지나갈 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쥐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와, 큰 쥐다. 천지와 동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들었고 결국 천지는 쥐가 12간지의 첫 번째가 되도록 선언했습니다. 소는 두 번째가 되었고 쥐는 교묘한 계략으로 12지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2간지 결정하는 회의가 끝나고 쥐는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겨우 잠에서 깨어났고 쥐를 보고 물었습니다. 쥐형, 오늘 나를 깨워주지 않았네. 회의가 연기된 거야? 쥐는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아직도 꿈꾸고 있니? 12간지 회의는 이미 끝났어. 나는 12간지의 첫 번째야.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해야 해. 고양이는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갈 때 나를 깨워주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쥐가 말했습니다. 나는 깜빡 잊어버렸어. 고양이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쥐형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내 집 앞을 지나야 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쥐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깨워줄 이유가 없잖아. 내 경쟁자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흐흐흐. 고양이는 이 상황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쥐와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쥐에게 달려들어 물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양이와 쥐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대대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편 닭은 12지에 들어갔지만 순위는 용보다 뒤였습니다. 닭은 이 결과가 용이 자신의 뿔을 빌려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용을 찾아가 뿔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은 12간지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기분이 좋아 물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닭이 말했습니다. 용형, 회의도 끝났고 형도 12지에 들어갔잖아. 이제 내 뿔을 돌려줄 때가 됐어. 용은 그 아름다운 뿔을 다시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닭형, 내가 말했잖아. 너는 뿔이 없어도 더 예뻐지고 위풍당당해진다고. 그냥 이 뿔은 나에게 주는 게 어때? 닭은 당연히 거절했고 화가 났습니다. 용형,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해. 빨리 뿔을 돌려줘. 용은 할 말이 없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피곤하니 집에 가서 잘래.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천천히 논의하자. 그 말을 마치고 용은 꼬리를 휘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닭은 물가에서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용은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닭은 화가 나서 개를 찾아갔습니다. 개는 이 일의 보증을 섰던 동물이었습니다. 닭은 개에게 용이 뿔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형,
당신이 보증을 서준 덕분에 내가 뿔을 빌려줬는데 이제 용형이 돌려주지 않아. 보증 썼으니 이걸 해결해줘. 개가 말했습니다. 용형은 분명히 돌려줄 거야.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용형이 너의 뿔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면 돌려줄 거야. 닭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용형이 평생 좋아한다면 나는 평생 기다려야 하는 거야? 개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알다시피 용형은 물속에 살고 있으니 내가 그를 찾아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 나도 방법이 없어. 닭이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스스로 나서서 보증을 서준 거잖아. 개가 말했습니다. 닭형,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용형에게 뿔을 빌려준 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야. 나는 단순히 보증을 서준 것뿐이야.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닭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거야? 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이걸로 인생을 또 하나 배운 걸로 치자. 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소리치며 개를 쪼았습니다. 그 이후로 닭은 개를 보면 반드시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닭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용을 찾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용형, 내 뿔 돌려줘! 용형, 내 뿔을 돌려달라고?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